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뉴스K가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외국인 논객의 시선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개혁의 모델로 삼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임금 피크제,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오히려 하르츠 개혁에 반하는 것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외국인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비평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요르그 미하일 교수가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조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요르그 미하일 교수 이전에 그 다니엘 튜더라는 그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 같은 경우도 그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의 문제, 또 야당의 어떤 야성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SNS에서 이 요르그 미하일 교수의 글들이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노동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슈레더 총리에게 이제 방중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그 하르츠 개혁이라는 거는 노동법을 수정한 게 아니고 그 실업급여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니잡이라 그래서 저임금의 일자리를 많이 양산을 한 것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임금 피크제 그리고 해고요건 완화 이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개혁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개혁의 내용과는 좀 떨어진 다른 내용들이라는 거죠. 본가지가 아니고 격가지들을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또 최근에는 또 김무성 여당 대표가 그 노조 자체의 어떤 쇠파이프 때문에 뭐 국민 소득이 3만 불 못 갔다라는 지적까지 하면서 우리 사회가 노조 자체가 이게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그 협상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것까지 다 합쳐져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독일에서 그 진행이 됐던 하르츠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독일 내에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것이 정부 주도의 재개혁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또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적용해서 지금 노동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 요르그 미하일 교수는 그 독일과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의 차이, 그 다음에 교육제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이런 노동개혁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인 개혁을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붕괴되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근데 이제 이런 그 외국인 전문가들의 이 지적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일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이미 글로벌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네들이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또 다른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든지 개혁의 맥락, 그 환경과의 그런 맥락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뭐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이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책을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영미식의 신자유주의는 또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추진했던 거에 중요한 내용이 적극적인 복지,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강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환경 속에서의 추진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유럽은 유럽의 그 상황 속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혼돈되지 않게 잘 제대로 그 맥락을 잡아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맥락 없이 갖다 이름을 딱딱 붙여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 사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정책 철학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이 이루어졌다가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이 이곳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논란이죠. 그렇죠.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돌파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예. 거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누군가는 응징해야 되는데 응징을 하지 못하면서 이 약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고 세금을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도 다 이 사람들이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베테랑 같은 영화에서 그 형사의 역할이 이걸 응징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사이다 같은 영화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를 이 글로벌 경쟁력 상태를 본다, 글로벌 경쟁성을 본다면 이걸 빨리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꿔줘야 돼. 그것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재벌 개혁도 필요한 거고 노동 개혁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 베테랑을 보고 나서 과연 한국엔 저런 경찰이 있을까 이런 네. 얘기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 독일 하르츠 개혁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교육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육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대학 교육으로 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제 어떤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기술력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는데 대학이 지금 산업계와 이렇게 산학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미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방향을 기술력으로 갈 사람 또 교육 그 어떤 공부를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서 모두가 잘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그 거의 그 입시 중심으로 올인이 되면서 대학교 가가지고 그거를 산학 연계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공과 계열 이공계 쪽에 대한 평가들이 전부 다 정량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창의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창조 경제를 얘기하지만 이 학교 단위에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숨통을 틔워주는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이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육을 비롯해서 복지 이런 비롯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될 때마다 네. 결국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체력이 부실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네네.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는 좀 약간 요식행위 같은 것들만 하면서 그렇죠. 언발의 오줌 누기식인 해결책이 나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기 철학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으로 시리아 어린이 아일란의 죽음. 이 사진이 상당히 네티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네. 이 죽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그 3살짜리 어린 사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실 유럽조차도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독일이 또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난민들이 독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면에는 모든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독일의 스스로의 부담 때문에 먼저 영리하게 총대를 매면서 그걸 유럽의 국가들에게 같이 동참을 하자 이렇게 제기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1인당 거의 뭐 18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 사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독일이 한 3만 1,000명인가 3만여 명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 자체가 거의 13조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집단과 세력이 많았다고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에서 이거를 먼저 주도적으로 이걸 치고 나감으로써 그 모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거죠. 사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역사적 과오를 이제 계속 역사적 과오를 철저한 반성화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속에서 이 어떤 지도력 있는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독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서요.
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낚싯배 돌고래어 전복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게 근데 그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예. 교통이나 해상, 항공, 철도 이거에 대한 안전 부분은 이게 좀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차를 타면, 그러니까 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라는 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 배를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 안전 관리 감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섬 같은 데 놀러 갈 때 보면은 그 항구나 이런 데 모습이 굉장히 풀어져 있고 그 기초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춰 나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과 함께 교육, 국민 인식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육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전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언제 좀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이후에 부쩍 통일 관련 언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방중한 이후에 물론 지지도가 상승을 했어요. 50%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기내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빠른 방법은 평화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부분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이번에 갔다 와갖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교의 지평을 중국으로 넓혀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환경이 조성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1970년대부터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 정책적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이 환경 자체가 변화했을 때 이것이 아주 그 적절하고 그 다음에 적응력 있게 대응이 되어 나간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개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뭔가가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우리 이제 동북아 환경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우리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 종북이라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종북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예. 우리가 이 종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 변화하는 동북아 환경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그 평화 통일의 문제와 다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고립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협상 파트너는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고립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분단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분단된 상황에서 그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군대 문제라든지 무기의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통일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아까워하고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이제 독일 사례를 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짐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희일비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이 4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잘 일관된 방향으로 끌고 가되 지금 뭐 한중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한중일 외교 정상회담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셔틀 외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집 가서 이 말하고 저 집 가서 저 말하는 그런 외교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상대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에 가장 좀 잘 천착을 해서
외교 정책 방향이 잘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유행어가 되는 사례가 또 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평화 통일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입으로만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기반은 무엇인지 좀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